그 돈이 내 돈이야? 네 엄마 돈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여자가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빼앗기고 그 바닥에서부터 일어서서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 잔혹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28배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시댁은 서울 외곽에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보다는 형편이 나았어요. 친정은요,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저를 키웠거든요. 결혼할 때 예단이니 혼수니 그런 거 제대로 못 해갔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그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비교를 했어요. 시누이 남편 쪽 이야기를 꼭 꺼냈거든요. 쯧쯧쯧, 이걸 밥이라고 먹니? 에휴, 우리 큰애 시댁에서는 말이야, 예단으로 한복을 12벌에다가 비단 이불을 20채나 해왔지. 그런데 우리 둘째는 어쩌다가 저런 걸 들여가지고 복도 지지리도 없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결혼 3년 내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남편은 늘 투명인간이었어요. 통장도 제 마음대로 못 썼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했고 남은 건 남편이 관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하나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도요. 월급의 절반은 시댁 생활비, 나머지 절반은 남편 계좌. 저한테 남는 건 교통비와 점심값뿐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준 딸인데 이혼녀 소리 듣게 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전화할 때마다 잘 산다고, 시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어요. 엄마는 아픈 것도 저한테 말 안 했더라고요. 시장 반찬 가게를 접은 게 3달 전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3일을 버텼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주소 보낼게. 남편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여보, 우리가 지금 괌에 와 있잖아.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벼르고 별렀던 가족여행이라서 지금 빠지기는 좀 곤란한데 어쩌겠어. 발인 날짜 맞춰서 어떻게든 가볼게. 귀를 의심했어요.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가족여행을 빠지기가 그렇다고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엄마의 지인 몇 분이 오셨고 제 친구 수진이가 첫날부터 와서 옆을 지켜줬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장례를 못 치렀을 거예요. 밤새 빈소를 지키면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댁은 안 와? 여행 중이래. 수진이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지만 눈빛이 다 말해줬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캐리어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부부 5명이 반바지에 선글라스를 끼고 캐리어를 끌면서 들어왔습니다. 리조트 복장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빈소에 들어오더니 향도 안 피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이게 다야? 조아가 왜 이렇게 쥐꼬리만큼 왔어? 쯧쯧. 온 사람도 별로 없나 보네. 어디 보자. 그리고 부의금 봉투를 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장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다 긁어 모아도 300만 원이나 되겠어? 어휴, 장례 치르는 비용이 더 나오겠네. 더 나와. 시아버지가 끄덕였고 시누이는 빈소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부의금 봉투를 쓱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발인이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먼저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참, 너 내일부터 출근 맞지? 집에 들어올 때 말이다. 갈비찜 해먹게 고기랑 재료 좀 사오너라. 괌에서 하도 느끼한 것만 먹었더니 입이 다 텁텁해서 안 되겠다. 장모 발인 날에요. 갈비찜 재료를 사오라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정리를 하러 갔어요. 수진이가 같이 가줬습니다. 장의사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고인께서 맡기신 게 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하나와 편지 한 장이었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 봉투를 열었더니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엄마가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시장 옆 낡은 건물. 2층짜리 허름한 상가였는데 주소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핸드폰을 검색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야, 이거 재개발 구역이야. 여기 작년에 지구 지정됐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가진 거라곤 이 건물 하나뿐이다. 네가 힘들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전화할 때마다 잘 산다고 했지만 엄마가 바보는 아니거든. 이 건물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셨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올 거라고. 그 돈으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 더 이상 참지 마. 사랑한다. 저는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수진이가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변호사님이 누구야? 엄마가 무슨 변호사를 알아? 편지 밑에 명함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딸이시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사연이었어요. 강 변호사님이 어릴 때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닐 뻔했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그 집안을 도와줬대요. 밥도 챙겨주고 학원비도 보태줬다고요. 강 변호사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엄마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렸던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28억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지킨 허름한 건물이 28억이라니. 강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재산은 어머님이 딸에게 남긴 겁니다. 상속 절차를 깔끔하게 밟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시댁에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한 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갈비찜을 만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이 집에서 나가자. 엄마가 자유롭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혼을 준비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강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설계해 줬습니다. 먼저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시댁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속 등기를 조용히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혼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의 기록을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한 문자 메시지, 남편이 월급을 가져간 이체 내역, 장례식 때 부의금을 빼돌린 정황.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수진이가 IT 회사를 다니거든요. 삭제된 카톡 메시지 복원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2달 뒤 어느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소파에 누웠을 때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줘.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이게 뭔데?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갑자기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당신이랑 산 3년 내내 생각했어.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웃기네. 네가 나가면 갈 데나 있어? 친정엄마도 안 계시잖아. 너 혼자 뭘 어떻게 살겠다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울면서 주저앉았겠지만 엄마의 편지가 가슴에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은 사인이나 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분 만에 집에 왔어요.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미쳤나?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갈 데도 없는 주제에 어딜 기어나가겠다고 이혼? 내가 너 같은 거랑 이혼해 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이혼하면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결혼할 때 예단 한 푼 안 해온 주제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려는 거냐며 따져댔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위자료 한 푼 안 받겠습니다. 재산 분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남편도 멈칫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안 받겠다니 의심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심 대신 기뻐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눈짓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들었지? 저개지 입으로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잖니.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도장 찍어. 이런 호박이 어디서 넝쿨째 굴러 들어오니. 남편이 사인했어요. 그렇게 쉽게 3년을 같이 산 사람이 1분도 안 돼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게 제 결혼 생활의 무게였어요. 한 달이 지나서 이혼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원룸을 하나 구해서 나왔어요. 짐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결혼할 때 들고 온 그 캐리어. 수진이가 이사를 도와주면서 물었어요. 너 이제 어쩔 거야? 먼저 쉬려고. 그리고 엄마 건물 보상금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 수진이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제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28억. 통장 잔고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영정 사진을 꺼내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제 자유롭게 살게. 저는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엄마의 건물 자리에 들어서는 새 상가 건물에 투자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재산 관리를 도와줬어요. 수진이는 저한테 좋은 세무사를 소개해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신우이였습니다. 어머, 새언니. 저예요, 아가씨. 아유, 오랜만이네. 잘 지내죠?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 3년 동안 저한테 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야, 너 아니면 그냥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언니라니. 응, 무슨 일이야?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엄마가 언니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해요. 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밥을 먹자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강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 변호사님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새나갔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지정한 식당에 갔습니다. 한우 오마카세였어요. 결혼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준 건 분식집 떡볶이가 전부였는데 한우 오마카세라니. 자리에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어머, 우리 아가.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폈네. 그 집에서 나가니까 더 좋아 보여? 우리가 너무 꽉 잡고 있었나? 호호.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여보,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시누이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오빠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언니 생각만 해요. 사람이 아주 반쪽이 됐다니까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가증스러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왜들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더니 돌려서 말했어요. 아이고, 참. 우리가 다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래야지. 참 듣자 하니. 내 친정 어머니가 남기신 건물이 있다며? 그게 이번에 재개발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축하한다. 그런데 여자 혼자 그런 큰일 관리하기가 어디 쉽겠어. 우리 아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든든하고 좋지 않겠니? 응? 다 들통났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돈 냄새를 맡은 거였어요. 아, 그 건물이요. 관리할 게 별로 없어요. 괜찮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빼면서 말했습니다. 밥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합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금방 다시 웃었어요. 어머, 얘는 뭘 그렇게 딱 잘라 말해. 그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은 많은 거니까, 응? 식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거라고. 3년 동안 저를 짓밟아 놓고 엄마 장례식에 캐리어 끌고 와서 부의금을 훔쳐간 사람들이 한우 오마카세를 사주면서 다시 만나자고 구역질이 났어요. 일주일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상담도 받고 있어. 한 번만 만나자. 그 다음 날은 신우이였어요. 언니, 좋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수익률이 대박이야. 그 다음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혼자 그 큰 돈을 관리하면 사기당해. 우리 아들한테 맡겨. 가족이니까 안심이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한테 보여줬더니 수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작전이네. 조직적이야. 강 변호사님한테도 상담했어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수법이 달라질 겁니다. 대비를 해놓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2달이 지나서 남편이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었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했으니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혼 전 취득한 상속 재산도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거니까 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강 변호사님이 전화를 받고 코웃음을 쳤어요.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속 등기가 이혼 전에 완료되긴 했지만 보상금 수령은 이혼 후입니다. 질 수가 없는 소송을 걸었네요. 상대 변호사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 남편의 동창이 변호사였어요. 전문 분야가 형사인데 가사소송을 맡은 거였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승산이 없는 걸 알면서도 소송을 건 겁니다. 노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송으로 지치게 만들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 다른 하나는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아내는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강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맡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남편 쪽 변호사가 장황하게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아내가 상속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생활비를 부담했다고요? 제 월급을 뺏어가면서요? 강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 월급 이체 내역, 시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 남편 계좌로 들어간 나머지 금액, 3년치를 전부 정리한 표였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남편 쪽 변호사를 받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 측이 피고의 급여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편 쪽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뒤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재판에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날 법원 로비에서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너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어?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좀 좋게 나누면 어디 덧나냐?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좋게 나누자고? 그럼 먼저 우리 엄마 장례식 때 당신이 챙겨간 부의금. 그거부터 돌려줘.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건 장례 치르는데 다 보탰잖아. 거짓말. 장례 비용은 전부 내 돈으로 치렀어. 여기 영수증 전부 다 있어. 똑똑히 볼래? 남편이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통쾌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 며칠 뒤 강 변호사님한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사설 심부름센터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뭐요?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재판에서 밀리니까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라고요. 제 주변을 캐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강 변호사님이 아는 사설 탐정을 통해 확인한 거였어요. 정탐정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엄마의 반찬 가게 단골이었대요. 세상에, 엄마의 인연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탐정이 역으로 시댁의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서 위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만들고 있었어요. 날짜를 조작해서 오래전 것처럼 꾸미고 그걸 근거로 상속 재산에서 변제를 요구하려는 거였습니다. 빌려준 적도 없는 돈을 가짜 차용증으로 받아내겠다고. 강 변호사님 표정이 굳었어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입니다.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강 변호사님이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조 문서가 실제로 제출되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수진이한테만 이야기했더니
수진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인간들이 진짜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뭐든 말해. 수진이는 제 옆에서 매일 밤 전화를 해줬어요. 무섭지 않게요. 엄마가 없는 자리를 수진이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무렵 시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사무실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진 빚 3억 원을 상속인인 제가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된 차용증에는 엄마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물론 가짜였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난 건 제 결혼식이 처음이었고 그 뒤로 서너 번 명절에 잠깐 본 게 전부였거든요. 강 변호사님이 차용증을 분석했어요. 정 탐정이 사전에 확보해둔 위조 준비 과정의 증거와 대조했습니다. 차용증에 사용된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었고 날짜 앞에 연도 표기 방식이 최근 문서 양식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엄마의 서명 필체가 달랐습니다. 엄마는 글씨를 왼쪽으로 기울여 쓰는 버릇이 있었는데 차용증의 서명은 반듯한 정자체였어요. 강 변호사님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쪽에서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강 변호사님이 경찰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정 탐정이 모은 증거, 차용증 원본 분석 자료, 위조 과정에서 심부름센터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까지 전부 첨부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의 실제 필체가 담긴 옛날 편지와 메모를 제 집에서 찾아줬어요. 필적 감정의 결정적 비교 자료가 됐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어요. 시어머니가 소환됐습니다. 남편도 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신우이는 심부름센터 비용을 대줬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가 붙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당연히 기각됐어요.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고 강 변호사님이 읽어줬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 위조 정황은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엄중히 다뤄질 사안이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열흘 뒤 밤 11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카메라를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가, 나다, 내 시엄이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앞길만은 막지 말아다오. 내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 어머님, 저희 엄마 장례식 날 기억하세요? 괌 여행 다녀온 캐리어 끌고 오셔서 부의금 봉투부터 세시던 그 모습 기억나세요? 제 입으로 차마 못할 소리지만 갈비찜 재료 사오라고 하셨던 것도요. 인터폰 너머로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도 참았어요. 어머님 아들이 제 남편이었고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이름에 먹칠을 하고 가짜 빚까지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셨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욕보이는 건 저도 못 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카메라로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모든 악연이 정리되고 6개월이 지난 무렵 형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편은 사기 미수 공동정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우이는 방조제로 벌금 500만 원.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징계위원회에서 형사 입건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빌라도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내느라 처분해야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강 변호사님한테 전해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허무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 대접만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강 변호사님이 커피를 한 잔 내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1년 뒤 저는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던 시장 골목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엄마가 잘하던 된장찌개와 김치찜을 메뉴에 올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수진이가 개업 첫날 꽃다발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아니 사장님, 대박 나자. 강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정탐정도 왔습니다. 엄마의 인연들이 제 새 출발을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식당 한쪽 벽에 엄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사진 밑에 엄마의 편지 한 구절을 작은 액자에 넣어뒀어요. 그 돈으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 더 이상 참지 마. 사랑한다.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 때마다 그 액자를 봐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엄마, 나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어. 지수가 흘린 눈물과 견뎌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손길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 손길을 떨쳐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떠난 사람이 남긴 사랑은 때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참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